당신은 매일 아침 자유를 꿈꾸면서 동시에 알람 시계가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모순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정직한 초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 알람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데 재밌는 건 만약 정말로 알람을 없앤다면요? 당신은 불안해질 겁니다. 늦잠을 자면 어떡하지? 회사에 지각하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면.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틀 안에 들어가 안도합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감옥을 짓는 이 기묘한 행위.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갑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덕 법칙에 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그로부터 2000년 전 중국의 노자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모든 인위적 규칙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먼저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완벽하게 자유로운 일요일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유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뭔가 허전합니다. 유튜브를 켭니다. 무한 스크롤을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진짜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선택지가 무한할 때 우리는 마비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 잼 시식 코너를 차렸습니다. 첫날은 24가지 종류를 진열했고 둘째 날은 6가지만 진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4가지가 있을 때는 60%의 사람들이 멈춰섰지만 실제 구매는 3%였습니다. 반면 6가지만 있을 때는 40%가 멈췄지만 구매는 30%였습니다. 선택지가 적을 때 구매율이 10배 높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불안합니다. 다른 걸 골랐어야 했나? 자유가 주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제 칸트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1785년 퀘니스베르크. 칸트는 평생을 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계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자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심오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칸트는 구분했습니다. 2가지 자유가 있다고. 첫째는 소극적 자유,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 강제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동물도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2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 즉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사는 능력. 칸트는 이것을 자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케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동을 따라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것이 자유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2번째, 당신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따릅니다. 나는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어. 그러므로 케이크를 먹지 않겠어.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가 세운 법칙에 따르는 것.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남들도 따르길 바라는 규칙대로 살아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규칙을 따를 때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형태의 속박일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율적 결정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몸이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일어나 운동화를 신습니다. 나는 규칙을 정했으니까.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과거에 만든 규칙의 노예가 된 걸까요? 칸트는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든 법칙이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만든 규칙이 현재의 나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강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지점에서 노자가 등장합니다. 시간을 기원전 4세기 중국으로 되돌려 봅시다.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무이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서양인들은 이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나요? 이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변명 아닌가요? 천만에요. 노자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정원사는 무엇을 할까요? 매일 가서 빨리 자라라 여 가지를 잡아당기나요? 아닙니다. 그는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무 스스로 자라도록. 이것이 무의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것. 노자는 말합니다. 도가 패하니 인의가 생겼다. 자연스러운 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인 도덕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을 봅시다.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던 시절에는 효도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모를 잊어버리자 효도하라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의무감에 부모를 찾아갑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사라지고 강제된 행동만 남았습니다. 노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공이 말했습니다. 도르래를 쓰면 하루에 100번도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힘은 적게 들고 공은 많습니다. 쓰지 않으시옵니까? 농부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스승에게 들었소.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기계적인 일이 생기고 기계적인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계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기계적인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 순수한 본성이 온전하지 못하오. 내가 도르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쓰기가 부끄러울 뿐이오. 현대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비효율적이야. 지대차고적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농부는 효율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는 효율이라는 규칙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 강박이 우리를 기계로 만듭니다. 자, 이제 칸트와 노자를 나란히 세워봅시다. 칸트는 말합니다. 자유는 자율, 즉 스스로 만든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인위적 법칙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 둘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타인이 만든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권력이, 관습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스스로 납득한 원칙을 따르는 것.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 것. 둘 다 결국 같은 것을 지향합니다. 진정한 나로 사는 것. 외부의 강제도, 과거의 나의 강제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회사에 다닙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율적 선택인가요? 네. 저는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집세를 못 냅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진짜 선택인가요? 아니면 생존의 압박에 의한 강제인가요? 노자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 욕망을 버려라. 적게 가지고 적게 원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당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아픈 부모님이 있다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칸트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지,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지.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당신이 정말 자율적이라고 느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나치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부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전통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해답을 알고 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겠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자유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유튜브를 켭니다.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됩니다. 편합니다. 당신은 결정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맛집 앱을 엽니다. 평점 높은 순서로 정렬합니다. 일이 식당으로 갑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결정해줬습니다. 편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자유를 원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마치 금발 소녀와 세 마리 곰 이야기처럼 우리는 딱 맞는 자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칸트라면 말할 겁니다. 도덕 법칙이 그 경계다. 내가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 안에서는 자유롭고 그 밖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 노자라면 말할 겁니다. 자연이 그 경계다. 내 본성에 맞으면 자유고 억지로 하면 속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할까요? 내 이성이 말하는 것을 따르라. 내가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물어라. 노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 본성을 따르라. 억지로 의사가 되려 하지 마라. 둘 다 예술가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만약 예술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면, 선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기대어 삽니다. 규칙에, 습관에, 타인의 기대에, 자신의 과거 결정에.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는 자유롭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죠. 하지만 새는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기의 저항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기 위해서는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은 물리 법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법칙, 관계의 법칙, 우리 자신의 한계라는 법칙 안에서 삽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따르면 그 안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칸트와 노자, 둘 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칸트에게서 배웁시다. 타인이 만든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내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길 바라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자율적이 됩니다. 노자에게서 배웁시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의 본성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인가? 자연스러움을 회복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떤 날은 칸트처럼 엄격한 원칙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날은 노자처럼 흐름에 몸을 맡길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유롭고 어떤 날은 규칙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즈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재즈는 즉흥 연주로 유명합니다.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좋은 재즈 뮤지션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말할 겁니다. 즉흥 연주를 하려면 먼저 규칙을 완벽하게 알아야 해. 음계를, 화음을, 리듬을. 그 규칙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야 해. 그래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 마일스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연주하려면 먼저 악기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칙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칙을 완전히 내면화해서 그것이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자율과 노자가 말한 무의는 여기서 만납니다. 규칙이 자연스러워질 때, 자연스러움이 규칙이 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규칙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억압하는가? 아니면 지지하는가? 모든 규칙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자유를 원하는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한 자유인가?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조금씩 더 자유롭게 만들 테니까요. 당신은 자유를 원하면서 규칙에 기댑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둘 다 필요하니까요. 새가 중력과 공기를 모두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자유와 구조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